저번 시간에는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에서 갈라진 새로운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처음부터 뿔뿔이 흩어졌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세 아들 네외에게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후손들은 즉시 널리 퍼지지 않았어요. 같은 말, 같은 문화, 같은 사회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서로 다른 민족으로 나뉘어서 널리 흩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바벨탑인데 그 핵심은 민족의 뿌리를 구성하는 언어가 있었어요. 자, 오늘날 언어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해졌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학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연구 끝에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그건 바로 아주 옛날에 우리가 모두 같은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인종이 한 호모 사피엔스에서 나왔다는 것과 비슷한 결론이죠. 학자들은 인류가 지구 곳곳에 널리 흩어지면서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의도적으로 흩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크게 바벨탑과 언어와 혼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벨탑, 가번, 홍수 이후의 문명입니다. 때는 홍수가 끝나고 다소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성경은 한 언어, 한 말만 있던 때라고 소개하는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모든 노아의 후손이 한 민족으로 살았고, 같은 풍습, 같은 문화, 같은 생활 양식 따위를 공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 지리적인 정보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시간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11장의 사건 이후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민족이 나뉜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주어는 홍수가 끝나고 태어난 노아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들이 시날 땅의 평원에 이르렀는데 시날은 오늘날 수메르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우르, 우르크, 여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운 이 유프라테스 그리고 티그리스강 하류 지역인데요. 방주가 일단 아라랏 산지에 멈췄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은 동남쪽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독특한 것은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다시 최초의 문명이 시작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분명 노아의 홍수는요, 이전 세계의 흔적을 모두 쓸어버렸고요. 분명 에덴 동산도 이 시점에 사라졌을 겁니다. 홍수가 해수면 높이와 지표면 형태를 바꿔 놓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창조했을 때와 똑같이 흐르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강의 흐름이라든가 줄기라든가 방향성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의 이름이 예로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과 똑같이 불리고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단순히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노아와 세 아들 부부는 에덴에서 흘러나오던 네 강을 이미 알고 있던 세대잖아요. 그들이 홍수가 끝난 뒤에 에덴 근처에 갔을 때 비슷하게 흐르고 있었던 두 강에 본래 이름을 붙여 주었더라면 이 강의 큰 흐름이 아주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 이름을 홍수 이전과 똑같이 부르심으로써 이 부분을 확인해 주고 계세요. 인류는 세상이 물로 멸망한 뒤 아주 빠르게 재건했을 걸로 보입니다. 비록 물로 이전의 문명은 다 쓸려 나갔어요.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마치 돌을 깨거나 갈아서 사냥하는 이런 석기 시대의 원시적인 삶이 몇백 년 혹은 몇천 년간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겠죠. 다 부서지고 없어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동안은 분명히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농업, 상업, 산업, 예술 등 이 여러 분야를 발전시켰던 문명의 흔적이 사람에게 남아있죠. 노아와 그의 아들 부부, 이 8명은 그 모든 흔적을 갖고 있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역사였던 거죠. 살아있는 기술, 살아있는 문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대에서 3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아주 빠르게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다시 재건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면 사람들이 모여서 여유롭게 탑이나 도시를 건설할 생각을 했을까요? 탑은 어떤 생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건축물이 아니죠. 그저 하나의 어떤 기념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재원과 시간을 투자해서 짓자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에도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즉 여유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인 거죠. 이 창세기 10장에서는요, 노아의 5대손, 그러니까 셈의 아들인 아르박삿의 증손주, 펠렉이라고 하는데, 이 펠렉이 태어났을 때 즈음에 땅이 나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이제 바벨탑의 사건으로 언어가 달라지면서 민족이 나뉘었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11장 후반부에 계보가 나오거든요. 이 노아부터, 그러니까 홍수가 끝난 시점부터 이 펠렉이 태어나기까지 연수를 계산을 해보면 약 101년쯤, 홍수가 끝나고 101년쯤 뒤에 바벨탑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약 100년의 기간 동안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해서 의식주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여유를 추구할 수 있을 정도의 문명을 재건해 나갔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나번 마천루입니다. 뭐 오늘 우리에게는 높은 빌딩들, 높은 건물들 자체가 너무나 익숙하지만요. 인류가 이렇게 높은 건물을 많이 세울 수 있었던 건 고작 100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오늘날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건물을 한자로는 마천루, 영어로는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해요. 마천루라는 한자 이름 자체도 이 하늘을 찢을 만큼 높은 건물이다라는 뜻이죠. 그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미국인데요. 1930년에 완성된 크라이슬러 빌딩입니다. 이 1930년 당시에 높이는 319m, 층수로는 77층에 이르는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었어요. 우리는 이때 어느 시대를 살고 있었죠? 일제강점기였죠. 이 문명의 대비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 1931년에 높이 381m, 층수로는 102층에 달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 자리를 뺏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여러분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엘리베이터만 73개가 있고요. 창문은 6,500개에 달하며 지금도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빌딩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72년까지 41년 동안 세계의 최고층 마천루 타이틀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1973년 세계 무역센터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건축되면서 그 자리를 넘겨줬죠. 쌍둥이 빌딩은요, 높이 417m, 110층에 이르는 엄청난 건물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로 완전히 붕괴가 됐죠. 그리고 그 자리 근처에 2013년 다시 무역센터 빌딩이 재건축됐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세워진 이 부르즈 할리파예요. 지상으로 163층이고요. 높이는 828m에 이르는 엄청난 높이입니다. 이 부르즈 할리파 건설을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해서 한때 많이 뉴스에 나왔었죠. 여러분들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타워도 가보신 분이 계실 텐데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으로 현재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처럼 높은 건물을 짓는 시도 100년 전만 시도했던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전형적인 형태는 탑이었고,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피라미드일 겁니다. 피라미드는 기본적으로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이지만 그 무덤의 높이가 어마무시하죠. 현재 이집트에 있는 가장 높은 피라미드는 대피라미드인데요. 이 대피라미드는 최초에 건축했을 높이가 146m입니다. 이건 거의 30층 빌딩에 맞먹는 수준의 높이예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고 뭔가 높은 탑을 세우고 싶어 하는 이유는 상당히 다양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높이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 수직의 편차,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 보여주는 이 시야는요, 권력을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내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높은 건축물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즉, 자기 밑에 있는 사람과 자신의 어떤 수직적인 편차를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종교적인 목적인데요.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예전부터 항상 제단을 쌓아서 올렸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항상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항상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제단을 쌓아서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관습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아담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 방법 때문일 거예요. 이제 민족이 나뉘면서 우상이 생겼는데 그때 제단도 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자기 신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뭔가 과시하고 싶어서 이방 민족들을 보면 더 크고 더 높은 제단을 만들려는 시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시입니다. 예로부터 이 높은 망대, 높은 곳에서 아래를 조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적을 빠르게 관찰하려는 목적이 컸죠. 여러분들이 같은 높이에서, 그러니까 같은 눈높이에서 주변을 바라보면 1차원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위에서 내려보면 이 다른 차원의 더 높은 시야로 판단하고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날 이 역할이 무엇이 수행하고 있습니까? 탑을 넘어서 인공위성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처럼 높은 탑은 단순히 종교 아니면 기념물 그 이상의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은 하나님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위에서 점처럼 보이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다른 존재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있다라는 그 만족감, 우월감, 플러스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다른 관점에서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신이 된 것 같은 어떤 쾌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할 평원에 모인 노아의 후손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건축 목표와 의도가 나오는데요. 우리를 위해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는 바벨탑의 건설 목적은요. 첫 번째 명성입니다. 볼드체 돼 있죠. 우리를 위해. 즉 권위와 명예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앉고 싶은 종교적, 권력적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감시와 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흩어지지 말자라는 건 오늘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중앙 집권화를 꾀하겠다라는 저의로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중앙 집권화를 하겠다라는 건 그 모임의 중심이 되는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주도하는 하나의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권력이 사유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높이 올라갈수록 높은 탑 자체가 이 권력으로 주변을 감시하겠다라는 의미를 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도 강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번 바벨탑의 흔적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당시의 사회 수준을 짐작할 수 있어요. 자,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충분한 재원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고, 조직을 구성해야 되고, 조직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분업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한두 줄 아주 짧게 표현이 됐지만 바벨탑을 건설하고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라는 것 자체는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각자 임무를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신할 평원, 그 넓은 곳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면 그 수는 굉장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건축 재료를 새롭게 마련을 했어요. 신할은 평원이기 때문에 산이 없죠, 근처에. 그렇기 때문에 큰 돌을 구해서 다듬는 대신 벽돌을 굽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큰 바위를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벽돌은 바위보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제작하고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 원래는 회반죽,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멘트죠. 우리말로는 이제 미장을 하는 건데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서 굳혀야 되는데 시멘트를 만드는 대신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역청을 대신 사용했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석회암을 가지고 채굴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신할당 주변에는 사실 석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자주 났던 역청으로 대신 발랐어요. 무엇보다 이제 평원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빠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막 같은 지역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크게 나요.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와디라는 것을 배우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 이 와디라는 것 자체가 이 사막에 비가 올 때만 흐르는 일종의 계곡, 물길인 거잖아요. 되게 큰데 그 와디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완전히 잠겨서 넘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배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하층부에다가 역청으로 방수를 많이 했었던 흔적이 있어요. 자, 이러한 원시적인 모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라는 건 어디 메소포타미아 지역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신전 혹은 탑의 형태인데요. 지구라트라는 말 자체가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에도요, 이 지구라트 건축물이 상당히 많았을 걸로 보는데요. 어쩌면 지구라트라는 건 실패한 바벨탑 프로젝트의 후속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결국은 중단됐죠. 그리고 민족은 각각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전체로 하나가 돼서 진행할 수는 없지만 민족별로 진행한 흔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구라트는 바벨탑과 유사하게요. 흙을 말리거나 구워서 벽돌로 쌓았고 대부분 하부에는 역청을 발라서 홍수가 나더라도 흙 벽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지구라트 같은 건축물이 바벨탑의 원형이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성경을 하나의 신화로 격화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오히려 성경을 믿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바벨탑의 흔적 혹은 잔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바벨탑의 이름을 근거로 이 탑이 바빌론에 만들었던 지구라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라트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바벨탑의 건설 위치가 바빌론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일단 지구라트 모습, 여러분 아까 전 화면의 사진도 그렇고 지금 이 화면의 사진도 그렇지만 대부분 피라미드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이 고대 이집트에서도 발견이 됐다라는 걸 본다면 맨 처음에 탑의 건설을 주도했을 민족은 함의 후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만약에 함의 후손이 이런 바벨탑 건설을 주도했다라면 이 함의 후손 중에서도 가장 명성이 높았던 님롯
혹은 니므롯이라고 하는데, 이 님롯이 세운 바빌론 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특히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지구라트가 많이 분포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흩으셨지만 민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민족 나름대로 이 바벨탑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언어와 혼란, 가번, 혼란 속의 질서를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서 공사하는 모습을 보려고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의 표현을 보면요. 사람들은 단순히 탑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 탑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시를 건축하려고 했던 듯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의 목적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탑은 결국 이 계획 도시 중앙에 위치해서 권력의 상징이 되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성읍은요, 이 소규모의 성과 같았습니다. 바벨탑 프로젝트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일종의 메가시티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여요. 그렇다면 결국 이 탑이라는 것은 인간의 권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사용이 됐을 겁니다.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적인 제사장 직분과 왕이 항상 하나로 붙어서 정치 권력의 형태를 띠고 있었죠. 플러스 여기에 인간의 명성을 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즉시 개입을 하셨습니다. 만약 놔두었다면 한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이 엄청나게 거대한 국가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홍수 이전에 태고의 세상처럼 그때도 아담의 후손이 모두 같은 언어와 같은 사회를 이루고 사는 하나의 민족이었잖아요. 그게 또 반복된다면 똑같이 폭력으로 세상을 가득 채워 하나님께 반기를 들 것이 뻔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고의 정책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예 민족을 나눠버리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자, 하루아침에 말이 달라지자 사람들은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겠죠. 무엇보다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셈, 함, 야펫의 계보에 따라 이 가문별로 민족을 나누었던 걸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문별로 언어를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가문과는 언어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던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요. 언어를 혼란케 하실 때 그 혼란 속에 보이는 분명한 질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 속의 무질서라는 것이 규칙에 따른 이 물리적인 한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킬 때도 분명히 일종의 규칙대로 나누셨어요. 셈, 함, 야펫, 그리고 더 작게는 가문별로 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부여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언어는 근본적으로 같은 규칙과 의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언어든 대부분 비슷한 대상, 개념 따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전부 있어요. 그리고 문법, 어떤 음성의 규칙, 그러한 것들이 모두 언어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만 생각해 보아도 언어는 하나에서 출발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언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언어는 민족을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언어가 같아야 소통이 가능하고 소통이 돼야 함께 지낼 수 있어요. 그렇게 무리가 모여 살면서 같은 문화나 풍습, 생활 양식 따위를 공유하고 사회, 정치,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기간이 누적이 되면 그래서 역사가 생기면 우리가 그것을 비로소 하나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을까요?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요. 방언을 포함한 사투리죠. 사투리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언어 종류는 약 7천 종에 달합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요. 그중에서 3,660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사투리들이 많이 사라지는 건데 아마도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지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고립되어 있어서 사투리가 발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지역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터넷 같이 소통이 발달하면서 옛날 세대 혹은 이제 시골에서 쓰던 그런 방언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일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는요, 생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는데 현재 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의 언어를 크게 5가지 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좀 함께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인도 유럽 어족입니다. 인도어 그리고 유럽어가 하나로 붙어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 인도에서 사용했던 고대 산스크리트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스크리트어가 유럽어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의 말이 한때는 같은 모체,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썼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어족에는 크게 게르만 어파가 있습니다. 게르만 어파는 영어, 독일어, 그리고 뭐 네덜란드, 그 스웨덴어가 주로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포함이 되고요. 라틴 어파 혹은 우리가 로망스 어파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탈리아에 있던 라틴 지역에서 쓰던 말 계열을 쓰는 언어들이에요. 프랑스어, 뭐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브 어파가 있어요. 슬라브 민족들이 쓰는 말이죠. 러시아어, 뭐 폴란드어, 벨라루스어 이런 언어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어파가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는 힌디어, 벵골어 등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인도어도 이제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바뀌어서 지금의 이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 어족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셈, 함 어족입니다. 말 그대로 셈족과 함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리키는데요. 셈 어파에는 아라비아, 한마디로 아랍어죠. 그리고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함 어파에는 이제 이집트나 아프리카 베르베르족이 사용하는 뭐 베르베르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집트어는 아랍어 쓰지 않나? 이집트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표기를 아랍어로 쓰고 있는 것이고 원래 그들의 말은 이제 함 어족에 속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랄 알타이 어족이에요. 우리나라 한글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어족은 우랄 산맥 그리고 알타이 산맥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지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랄 산맥은요 시베리아와 유럽 평원을 나누는 이 러시아를 반으로 가르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물론 산맥이 막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엄청난 장애물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네, 러시아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을 기준으로 우랄어파는 이제 핀란드어, 헝가리어 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알타이 산맥은요, 러시아, 그리고 몽골, 중국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산맥이에요. 알타이라는 말은요, 투르크어와 몽골어로 모두 금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알타이 산맥에는 금을 포함한 아주 다양한 광물이 풍성하게 채굴이 된다고 하죠. 자, 이 알타이 어파에는요, 튀르키예, 그리고 몽고, 만주어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학자들에 따라서 한국어와 일본어도 이 어파에 포함을 시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논란이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디서 갈라지기 시작했는지 그 어원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자료도 없거니와 언어의 형태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이 알타이 어파에서 어떻게 분화돼서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언어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걸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국 티베트어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이 붙어 있고 옛날부터 교류를 많이 해서 우리도 중국어의 영향을 어쨌든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같은 어족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예 어족이 다릅니다. 그 말은 즉슨 그들과 우리는 민족의 뿌리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중국, 티베트 타이어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어, 상하이어, 광둥어 등이 이제 중국 타이어파고 티베트하고 버마어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티베트어, 버마어, 샤머. 여러분들이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시면 이 둘의 어떤 발음, 음성 기호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은 오스트로네시아어족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폴리네시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든 이름이고요. 인도네시아 어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레이어, 파푸아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의 원래 말이 타갈로그어죠.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 어파고 폴리네시아 어파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원주민들이 쓰는 그다음 그 주변 섬들에서 쓰는 이 셈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간단히 보면요. 이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녹색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쓰는 말인데요. 결국에는 뿌리를 따지고 보면 셈족의 언어겠죠.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황색이 보이실 텐데 요게 전부 다 인도 유럽 어족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일본, 한국, 중국 위쪽 그리고 흑해, 카스피해 인근, 튀르키예 그리고 핀란드까지 조금 더 옅게 살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우랄 알타이 어족이에요. 그리고 중국과 그 국경지대에 있는 카키색이 중국 티베트 어족, 그보다 남쪽에 있는 빨간색,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 보라색이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동을 보면요.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까지 파란색으로 다 덮여 있는데, 요게 이제 반투 어족.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셈과 함 어족에 속하고요. 나머지 그 아프리카 남부 지역은 니그로 어족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부족민들이 쓰는 언어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대륙별로 잘 분포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간단히 강의를 정리해 보면요. 탑이라는 건 고대부터 세워졌고 그 의미는 다양합니다만 주로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목적이 강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수 이후의 문명은 상당히 빠르게 재건됐다. 홍수가 끝나고 100년 뒤에 이 바벨탑과 그 탑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계획 도시를 건설하려고 모였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것이 태고의 패단을 똑같이 반복할 것임을 아시고요. 언어를 흩어서 민족을 구분하셨습니다. 네 번째, 민족이 나님에 따라 이제 세계는 민족 시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족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더 발전해서 오늘날 국가 시대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